안녕하세요. 전창록의 매력 도시에 대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워낙 그 바쁘고 귀중하신 분을 모셔서 제 얘기는 제가 별도 세션에서 하고 바로 오늘 초대한 우리 모종린 교수 어, 환영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짧게 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다 아시겠지만. 아유, 네. 저는 그 연세대학교 국제학당원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하는 모종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짧게 하셨네요. 사실은 뭐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이제 골목길 경제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우리나라 그 골목길의 가치, 그것들을 어떻게 또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연구 플러스 실제 발품을 파시면서 다니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모종린 교수님의 어떤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력 도시를 만들고 어떤 도시가 매력 도시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교수님 뭐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아유,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본인이 뭐 매력 도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키워드죠. 예, 중요한데 지금 뭐 서울시 공식 그 슬로건이 어, 매력과 통행. 예, 맞습니다. 예, 동행 매력 도시 예. 서울. 예, 사실 그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로 물질적인 성장만 추구하다가 어떤 삶의 질, 어떤 매력, 문화자본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홀한 감이 있고 특히 이제 도시 부분에서 보면 어,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논의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 논의 문제인데 오늘 뭐 그런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 도시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오늘 하여튼 교수님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정주인구 컨셉에서 생활인구 컨셉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이미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역에서 이제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바뀌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지역으로 이제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매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매력도시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교수님, 그럼 도대체 그 매력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뭐 이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저는 그 어떤 모든 도시에 이제 공통적인 그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뭐 안전, 청결, 편리 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그렇죠. 예, 어떻게 뭐 사람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기본 플러스 알파 음, 거기가 매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 우리가 인프라를 안 갖고 있는데 매력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면 어떤 그 기본 그 인프라는 갖고 있는데 도시에 뭐가 매력적인 그 도시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 예, 예, 그거는 취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뭐 내 취향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도시의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고 예,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도시 그 유형을 보면 사실 근대 도시 시작은 전원 도시입니다. 전원 도시. 예, 이게 왜 이런 전원 도시 논의가 19세기에 나왔는데 너무 그 산업 도시가 오염, 그죠? 빈곤으로 너무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보면 외관적으로도 경관적으로 더 이상 인류가 그렇죠 인용하면 안 될 수준의 그래서 어떤 뭐 지옥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면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게 전원 도시를 시작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르꼬르브지가 얘기하는 어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든 대규모 계획 도시 그렇죠. 예, 계획도시. 이렇게 실험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60년대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예, 뉴욕에서 모든 계획은 반대한다. 예, 왜냐하면 멋진데요. 그렇죠. 모든 대규모 계획 사업은 기존 문화를 파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좋든 나쁘든 형성된 커뮤니티를 음,
파괴한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도시의 매력은 기본적으로 주민 문화에서 나온다는 게 커뮤니티 문화에서. 예. 그걸 외부인이 와서 어떤 무슨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획일적으로 고친다는 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뉴욕에 가면 그 NY라고 있습니다. NYU 대학 캠퍼스가 그리니치 빌리지 옆에 있는데 워싱턴 스퀘어라는 그 동네에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웨스트 빌리지라는 바로 옆 동네 사는데 거기는 어떻게 냐면 타운하우스 주거 지역이라서 뭐 가로수도 아름답고 뉴욕의 상당히 저층 지역입니다. 3층 타운하우스가 쭉 그렇게 연결된 동네인데 뉴욕시가 그때 로버트 모세스라는 시장이 그 동네를 다 철거하고 저쪽 뉴저지에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빌리지나 NYU나 차이나타운, 리틀 이탈리가 전부 철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 로렉스라고 하는데 그 고속도로 사업을 반대하는 운동하는 사람이 제인 제이콥스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이었는데 이분이 그 건축 잡지에서 일해갖고 오랫동안 도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파괴하면은 이 뉴욕이 망가진다 해서 그걸 결국엔 관철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뉴 어바니즘이라고 해서 자연 동네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운동이 이게 또 하나의 흐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계획도시, 한쪽에는 자연도시, 자연마을. 지금 양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또 계획도시는 신도시, 뭐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죠? 단지 도시. 그리고 그 반대에 원도심, 구도심 중심의 자연마을. 이게 지금 서울도 이렇게 양축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지금 매력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교수님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력 도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어떤 필요 조건 얘기하셨고 충분 조건에는 이제 어떤 트렌드들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전원 도시, 계획 도시,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큰 트렌드 자체가 자연도 지키면서 또 계획도 같이 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매력 도시에 대해서 다양성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아마 교수님이 한번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모노클이라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쭉 뽑았는데 그 기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의 비율,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이 가장 늦게 문을 닫는 도시,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얘기하신 대로 뭐 이제 범죄율, 치안율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간 것들을 보면은 매력 도시를 규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티클에서 이야기하기에 매력 도시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다양함의 효율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너무 다양해서 또 이게 도시 생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 쾌적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속에서도 또 다양함이 살아있는 그래서 다양함의 효율 뭐 이런 것들을 매력 도시의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 아티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계획적인 것과 무계획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이면서 우리가 이제 매력 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한국 사실은 제가 교수님한테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제가 이제 교수님 패친이라서 이제 페북을 보시면은 오늘은 경주, 내일은 전주, 제주, 영주 뭐 전국 곳곳을 매일 다니시잖아요. 매일 현장에 가 계시면서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아티클을 많이 쓰세요. 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으신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다 하시는지 제가 한번 뵈면 여쭙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생각보다 24시간이 굉장히 긴 그렇다고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좀 뭐 학교 교수다 보니까 강의도 하고 뭐 보직도 하고 또 학교에 대해서 되는 그 업무가 다른 업무가 많아요. 입학 업무도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주제에 굉장히 제가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기여하고 싶다 그런 예. 어떤 문제 의식이 강해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뭐 학술 활동을 하지만 학문적인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현재 우리나라 그 도시를 이렇게 뒀다가는 우리 그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큰일이 났다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결국에는 그 핵심이 뭐냐면 다양성 말씀하는데 다양성이 뭐의 기본 조건이냐면 창조성이 기본 맞습니다. 조건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특정 기업이나 천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창의성에 우리가 활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 보고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업이 나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도시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계획도시랑 어떤 자연마을의 차이인데 이제 제인 제이콥스가 그래서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자연마을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양성.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챕터가 Conditions for Diversity. 그러면 동네의 어떤 다양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뭐냐? 거기서 이분의 가장 큰 기억을 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 건축 환경이라고. 그렇죠. 건축 환경, 건축 보행 환경 그리고 어떤 그 건물의 나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이 새 건물과 구축 건물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블럭이 쇼트 블럭이어야 되고 예. 그죠? 예. 그리고 보행로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이런 그 다양성을 보장하는 도시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람보다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보면 신도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창조성,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동네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좀 다니면서 어떤 창조성의 증거, 현장을 목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한테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 까다롭고 기준이 높아서 뭐 영주에서 삼성전자 안 나오면 전부 시시하다고 하니. 네. 그런가요? 그래서 시작이 저의 첫 작품이 작은 도시 큰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작은 도시도 대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면 그 도시 가치를 인정하는 나라다 보니 그래서 기업 생태계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의미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다 보니 제가 이렇게 쉽지 않고 해서 바쁘게 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교수님 얘기는 그 본인의 어떤 교수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문적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또 문제 의식이 있고 또 잘된 사례들을 찾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현장으로 가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다양성 얘기도 하셨고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도시 중에 교수님이 봤을 때 조금 이런 도시는 매력적이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도시들이 좀 있을까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조심스럽죠. 하여튼 뭐 정답은 모든 도시가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방송 체질이신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진짜 그걸 믿어요. 예. 근데 기본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움이었는데 아름다웠던 매력이던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이 부족한 건 그동안 우리가 가진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약했기 때문에 한국 전체의 매력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항상 글을 남기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 정체성을 제가 제 언어로 표현합니다. 예. 그러면 일부 현지 주민은 불쾌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왜 당신은 우리 동네를 이렇게 정의하느냐? 얼마나 안다고?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뭐 하지만 저는 그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작은 도시 큰 기업 이런 책에서 보면 제가 뭐 그 책이 시작인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그 선진국 도시에 대해서 제 언어로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지금도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런 현상이 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굳이 뭐 단어로 정의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그 주민들이 자기 그 일상을 쳇바퀴돌도 살다 보면 여유도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건 이렇게 합니다. 한국을 제일 잘 표현한 구한말에 그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한 사람이 이사벨라 버드라는 선교사, 여행자, 영국 여행자가 예, 예.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책이 아직도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19세기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그것도 6개월 동안 미국 여행을 한 토크빌. 아, 예. 미국의 민주주의. 아무래도 이제 바깥 사람의 시선에서 보는 게 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고전으로 남아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책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 가장 권위적인 책도 외부인입니다. 예. 이거는 그런 측면을 또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다니면서 비교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의 특색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전 경주만 가면 불교이기만 합니다. 예. 여기는 불교 문화가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면 현재 청년들이 저한테 아니 소비자가 원하는데 한우인데 왜 나보고 자꾸 불교 얘기를 하느냐. 아,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장기 단기 문제고 당연히 소비자의 그 수요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게 상인이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복제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컨텐츠가 뭐냐 했을 때는 불교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한테 일단 사업을 했으면 다음 단계를 고민한다면 저는 불교를 한번 고려해 보려는 거죠. 그리고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교 디자인, 불교 향, 그리고 불교 미술 이렇게 특화한 기업들이 황리단교에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럼 제가 경주시 강연이나 시장님 만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빨리 여기다가 그런 불교 메이커 스페이스를 넣자. 그래서 불교 공예 장인들을 그러면 황리단길에 위치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불교 공예 작품을 만들어도 그럼 현장에서 팝업 스토어 통해서 팔고 그러면 경제의 품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불국사랑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포인트인데 우리나라도 장인이 많아요. 근데 불국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국사에서 그분들이 작업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공간은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황리단길에 좋은 공간에 모셔놓고 그냥 하시던 일 하라고 해도 되지. 그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산업화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제가 로컬 콘텐츠 타운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말 되네요. 네. 로컬 컨텐츠 타운화. 그리고 영주도 좀 사과라고 하면 그 지금 사과 과수원 농장으로 우리가 관광 아이템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농촌 경관이 악화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과수원도 되게 스마트팜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금을 씌우고 막대기 해나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수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재배지가 인삼 재배지처럼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 재배지 갔을 때 인삼은 좋아해도 거기도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영주가 해야 되려면 사과 컨텐츠를 영주 읍내로 갖고 와서 사과 컨텐츠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과 제품을 만든 공방이 3, 40개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료부터 그렇죠. 와인부터 시작해서 케이크, 디저트,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사과 제품을 그러면 많은 공방이 있어서 거기서 즉석으로 팔고 이러면 사과 도시가 된다고 말하고. 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표현과 이거의 어떤 컨텐츠 타운화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큰 예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로컬 브랜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에 좀 투자 좀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로 인정을 받는 거지. 인정을 오케이. 갖고 있는 매력을 우리가 표현하고 타운화를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매력적인 것들을 누가 봐야 되냐? 외부인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도시의 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그 도시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직접화해가지고 타운화하고 그 타운화를 통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하게끔 그렇죠. 접근 만들어줘야지 가능성이, 예. 그것들이 브랜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브랜딩이 돼야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컨텐츠의 직접화, 브랜딩화 이런 이야기들을 예,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관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로컬 컨텐츠가 직접화되고 브랜딩화돼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런 도시들이 한국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좀 그런 것들 상대적으로 잘하는 도시들. 절대적인 기준은 뭐 교수님 그땐 저는 관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예. 작년에 그 로컬 브랜드 리뷰 로컬이 강한 로컬이 강한 동네와 도시라 어이구 예. 서울의 14개 그 도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최종 결과물은 로컬 브랜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로컬이 강화되는 뜻은 음. 저한테는 로컬 브랜드가 강한데요. 예, 오케이. 그래서 로컬 브랜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제가 모은 겁니다.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는 골목상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가 안 보이는데 산속이나 벌판에 있으면 이게 외부인한테 보이지가 않으니 그러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골목상권 현상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많은 성수동 예. 송대 이런 지역에 이제 로컬 브랜드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비수도권에도 지금 경기의 황리단길, 전주의 한옥마을, 부산의 천포동 그러네요. 예. 그래서 로컬이 강하다. 그럼 저한테는 매력적인 도시는 로컬이 강한 도시다. 그럼 로컬이 강한 도시가 그럼 어디 있느냐? 로컬 브랜드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그럼 그게 어디냐? 해서 골목상.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대로 로컬이 강한 데는 로컬 컨텐츠가 좀 직접화돼 있고 뭐 이렇게 잘 발현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경주 같은 경우는 교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 컨텐츠, 불교 문화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어쨌든 경주 같은 경우는 황리단길이라고 네네,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황리단길 자체는 또 불교 컨텐츠는 지금 없고 그냥 상권으로서만 발달한 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초기 단계는 어. 보통 이제 경리단길 컨텐츠라고 해서 국적 불명의 음식점이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업자들이 활동하는데 이게 골목상권 진화가 되다 보면 상인들 본인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상권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특징은 뭐지? 우리의 차별성은 뭐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불교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 인센스, 향샵 그리고 디자인 샵들이 다 황리단길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건 불교 그 메이크 스페이스나 이런 그 공간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기술 지원도 하고 창업자를 교육해서 요걸 좀 더 확산시키는데 정부 할 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지금부터 상인들 모아놓고 장사의 신 투입해서 장사를 잘하라 이런 교육보다는 그렇죠. 콘텐츠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동네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고 하는데 양축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서 컨텐츠 기술을 전수하고 예. 두 번째 공간 그리고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을 공급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양축으로 예. 우리가 로컬 컨텐츠 타운을 지원해야 되지. 전통적인 우리가 말하는 소상공인 훈련, 교육, 금융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매력적인 도시라는 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컨텐츠가 잘 결합이 네, 돼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컨텐츠 쪽은 소프트웨어 쪽은 이야기를 하신 거고 하드웨어 쪽이 이제 아까도 얼핏 얘기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상가들이 스트리트 상가보다는 다 안쪽으로 그냥 건물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고 네네. 도로하고 이제 이것들이 분리가 좀 심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죠? 그런 건축학적으로 조금 좀 이렇게 하드웨어가 그래도 매력적인 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좀?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세종시나 전국의 모든 신도시의 공실률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거기서 배워야 되냐면 신도시 상권, 상가 디자인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보다는 핵심은 크리에이터가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우리가 건축가나 디자이너한테 이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컨텐츠를 생산한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공간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공간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음.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공통적으로 세 개 건축물입니다. 한옥, 적산가옥, 단독주택이에요. 예. 그러면 돌이켜 보면 음. 크리에이터가 그 건물을 큰 돈 안 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또 회수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좀 신도시 상가가 구조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쵸. 뭐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 백화점에서 작은 공간을 내가 아무리 제가 꾸며봐야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해도 무슨 뭐 권리금이나 뭐 어쨌든 매입을 통해서 회수도 못하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신도시 상가에선 내가 아무리 가게를 잘 운영하려도 임대료가 안 올라간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건물 전체가 너무 커서 그 중에 뭐 100개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크리에이터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축물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그게 한옥, 적산가옥, 적산가옥, 단독주택. 단독주택.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떴다는 동네에 공통적으로 그 먹여 살리는 건축물이 세 개 건축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없으면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 해답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또 지방 중소도시에 보면 원도심들이 다 지금 죽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원도심의 그 상가 건물들이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거든요. 네네. 그 단독 주택들을 크리에이터들한테 좀 이렇게 싸게 들어갈 수 있거나 이렇게 크리에이터들한테 분양을 하면은 크리에이터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 건물들도 살리고 그 공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 뭐 그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그러면 모든 원도심이 그 지금 쇠락한 것도 아니고 잘 되는 데 있는데 뭐 공통적으로 건축물 갖고 안 되는 거죠. 보행 환경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뭐 문화 자원이에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건 문화 자원이 풍부해야 되니까 뭐 경전대학 보면 대학이 문화 자원 역할하는 거고 뭔가 앵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거기에 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공원이든 앵커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기술 지원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살릴 동네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거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저는 뭐 영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영주를 좀 보고 있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은 대부분의 앵커 건물들이 시 외곽이 툭 떨어져 있거든요. 접근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미술관이나 이런 어떤 앵커 건물들을 원도심에 좀 짓고 그 원도심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에는 크리에이터들을 좀 넣어가지고 서로 상생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뭐좀 주택도 좀 공급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인 제이콥스 얘기하던 자연 마을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영주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도시인데 그런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제가 항상 쓰는 단어가 산속 벌판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안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어디가 그런가요? 혹시? 전주가 가장 성공한 그 도시인데 아. 전주는 동네마다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주 원도심이 지금 상권을 꽉 찼는데 그 핵심 그 요지에 국립박물관급의 문화 시설을 유치한 거예요. 다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우리가 지역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세 개의 지역이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도 밝다고 하면 대표적인 게 제주. 그다음 강릉, 전주인데 공통적으로 원도심 전체가 상권으로 꽉 차죠. 꽉 찼다. 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앵커 건물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강릉 같은 경우는 뭐 일단 KTX역이 시내에 있고 그리고 강릉 그 구조 자체가 저층 지역에 연결이 잘 돼 있어요. 보행 환경이 좋고. 뭐 전주는 KTX역은 좀 외곽에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안에 물론 대표적으로 뭐 국립무형문화원, 서서학동 그러면 그리고 저쪽에 중앙동에는 전라가명 복원했고요. 저쪽에 그 제2 그 시청 앞에는 노성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한국 전통문화 전당. 그리고 저쪽 갱리단길 쪽에는 독립영화인의 집 벌써 4개죠. 그런데 지금 그 풍남동 한 그 전주 한옥마을은 다른 문화 자원이 필요 없어요. 뭐 그 거기 안에 있는 뭐 전동성당이라든가
뭐 음. 거기에 뭐 그 뭐 전주 향교라든가 음. 어마어마한 문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평가할 때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그 가장 큰 자원은 물론 한옥이 중요한 700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 경기전 전동성당 그렇죠? 그리고 전주향교 같은 뭐 거의 뭐 국보급 예. 건축물들이 거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은 그 한옥마을 구조로 봤을 때는 독보적인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뭐 업앤다운은 있지만 뭐 사람들이 불만은 많지만 그래도 1년에 1,000만 명을 유치는 야,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교통의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앵커가 좀 있고 보행 환경이 좋고 건축물. 그 다음에 거기 각각의 크리에이터들이 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매력 도시라고 이제 교수님이 근데 그런 건축물만 갖는 동네만 크리에이터도 가니까. 그럼 없으면 컨테이너 파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파크가 뭐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있지만 그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그 다운타운 프로젝트 하는 토니 셰이가 컨테이너 파크를 넣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컨테이너 파크가 컨테이너들이 쫙 있는 그런 건가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그나마 크리에이터가 가다 뭐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대형 건물이 아니라. 그러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동이나 이런데 맞아요, 컨테이너 맞아. 파크를 넣으면 맞아. 그럼 크리에이터 거기 아니 물론 그런 뭐 한옥이나 적상업보다 안 좋지만 그래도 오히려. 빌라 4층짜리 빌라만 되더라도 크리에이터가 고치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고. 예. 그렇죠. 그럼 빌라를 여기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필로티가 들어가 버리면 1층에 뭐 어떻게 가게를 못 여는 거죠. 필로티가 없어도 이 건물 전체를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연남동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고 성공하는 데도 많은데 그건 자본이 많이 듭니다. 근데 결국엔 크리에이터가 1억 미만의 돈을 투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 있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성이나 어떤 창조성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동네는 다 원도심 그렇죠. 건축 도시인 거죠. 건축 도시.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건축을 좀 바꿀 수 있는. 예. 그럼 이제 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크리에이터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크리에이터들을 좀 잘 양성하려 그러면은 뭐 어떤 정책, 어떤 지원, 뭐 어떻게 어디가 잘하고 뭐 어떤가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경영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창조니까. 그렇죠. 이게 뭐 되게 이제 경영학이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경영학이 어쨌든 창업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창업 교육을 전부 누가 시키냐면 경영학자가 시키는 게 아니고 디자인 띵킹 그렇죠. 이래갖고 현장 창업 교육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 사회학 기반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소셜 벤처 교육하는 툴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소셜 벤처는 출발점이 다르죠.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솔루션이 10개가 있는데 그 솔루션은 어느 걸 비즈니스화라 사업화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여기는 출발점이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공간과 장소로 연결시키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일단은 로컬 크리에이터는 컨텐츠 직접 생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뭘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럼 당신의 컨텐츠가 뭐냐고 했을 때 거기서 다 막힙니다. 표현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뭐 중식 요리사다. 그럼 그거 중식 요리사. 그럼 당신 중식은 다른 그 셰프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는 표현을 못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조언하냐면 시간이 걸리면 그럼 당신이 벤치마크하고 존경하는 만들고 싶은 그런 셰프가 누구냐? 이연복 셰프다. 그러면 나의 컨텐츠는 이연복 셰프 스타일의 중식이다. 이렇게 시작하라고 일단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고민하게 되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중식이 뭔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다 컨텐츠가 되고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한국 사회 전체 문제인데 내가 가진 매력을 표현을 못하고 그냥 나다움으로 퉁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화되는 게 어렵고 이걸 또 자꾸 그 건축학이나 디자인이나 이쪽 사람들이 이건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각의 문제라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합니다.
예. 끼랑 끼와 감각이랑 감각의 문제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음. 그렇다 해도 지금 한국 도시가 위기에 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의식이 거예요. 226개의 자치 이 시군구에서 지금 로컬 크리에이트 팀이라고 해봐야 두세 개 많아요. 그러면 전국에 1,000개 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시군구마다 한 50개 팀을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막 20배를 늘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공급하느냐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저도 뭐 그 생각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이제 체계적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끼와 감각의 문제고 창조성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그런다면은 저희가 뭐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절대 양을 좀 배출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방법론도 좀 잡힐 거고 성공하는 사람도 나올 거니까 양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000개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5,000개가 안 된다고 봐야죠. 예. 제가 보기에 한 3,400개?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이런 쪽에 양을 늘리는데 일단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벌써 굉장히 많이 갔네요. 36분 꽤 많이 갔는데 뭐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더 다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근데 뭐 또 마지막으로 좀 하실 얘기 더 하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그동안 우리 어, 전창록 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경북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 돼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원장님 하시는 일이 네, 모두 잘 돼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큰 후기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교수님 저기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별도로 한 번 더 잡아서 2탄을 한번 뭐 한 100회 특집으로 한번 하든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네.